이번 주도 할아버지께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겹쳤고 남편이 주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핑계는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어느새 3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할아버지가 주시는 딸기 사탕을 좋아했거든요.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셨다는 그 빨간 셀로판지에 쌓인 딸기 사탕을요. 이번 주 토요일엔 꼭 가야지.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토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할아버지 동네 통반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통반장님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상한 냄새.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차를 몰고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는 길을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주변을 살피고 지나갔고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집 앞에는 통반장님과 이웃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두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옆 탁자에는 식은 차가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대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하지만 잠이 아니었어요. 저는 달려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게 분명했어요. 손등에는 노인 반점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평생 농사 지으시며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경찰도 왔어요. 사망 추정 시각은 일주일 정도 전이었어요. 독거노인 고독사였습니다. 일주일 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는 꼭 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만약 제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만약 제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면, 만약 제가 하루만 더 일찍 왔더라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조카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정확히는 30년 전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셨죠. 자식도 없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그 유일한 혈육이 3주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30년간 거의 집에만 계셨거든요. 동네 이웃 몇 분과 아버지 친구분들 몇 분이 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은 곳 가셨을 거라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전쯤 찍으신 사진이었는데 그때도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쯤 됐을 때였나요?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이미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가의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처럼 보였어요. 3일장을 마치고 화장을 했어요. 할머니 산소 옆에 함께 묻어드리기로 했어요. 산소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혼자 사신 할아버지, 자식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정말 깨끗했어요. 설거지도 다 되어 있었고
바닥도 깔끔했어요. 쓰레기통도 비워져 있었고 화장실 수건도 가지런히 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셨던 거예요. 거실 탁자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뵌 날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오늘로부터 2주 전 날짜에 삐뚤빠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지혜 온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홀로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도 반듯하게 개져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리해 두신 그대로였을 거예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찍은 결혼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단풍이 물든 산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 찍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할머니 없는 세상에서는 사진 찍을 이유가 없다는 듯이요.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이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지갑을 여는 버튼도 녹이 슬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오래된 신분증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선희, 1954년생. 할머니 신분증이었어요. 30년도 더 된 신분증이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파마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신분증 플라스틱 표면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지갑을 30년간 간직하셨던 거예요. 매일 꺼내 보셨을 거예요. 외로우실 때마다, 할머니가 그리우실 때마다 이 지갑을 열어 할머니 얼굴을 보셨겠죠. 저는 지갑을 꼭 쥐고 한참을 있었어요.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 코끝이 찡했어요. 이 지갑에는 할머니의 채취가,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30년의 세월이 모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삼색 고양이였는데 나이가 꽤 많아 보였어요.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꼬리끝도 조금 짧았어요. 오래 길거리 생활을 한 고양이 같았어요. 고양이가 저를 보고 다시 울었어요. 그리고는 제 발치에 뭔가를 놓았어요. 지갑이었어요. 제가 방금 할아버지 방에서 가져온 바로 그 지갑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 지갑은 제가 손에 쥐고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까요? 언제 떨어뜨렸을까요? 아니면 고양이가 제 손에서 빼앗아간 걸까요? 고양이는 지갑을 툭 치더니 다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이걸 가져가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고양이 눈동자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집어들고 다시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 넣어두고 나왔는데 고양이는 아직도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길고양이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오면 항상 현관 앞에 고양이 밥그릇이 있었거든요. 스테인리스 그릇에 사료와 물이 담겨 있었고 고양이들이 그걸 먹으러 왔었죠.
저는 고양이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고양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야옹하고 한번 울더니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절뚝거리는 뒷다리가 가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집을 정리하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할아버지가 매일 밤 이 천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대문 앞에 또 그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분명 어제 그 지갑을 할아버지 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대문도 안에서 잠갔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갑이 여기에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골목이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동네도 조용했어요.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어요. 지갑을 들고 다시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지갑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지갑만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지갑만 가져갔다가 대문 앞에 놓고 갔다고요? 그것도 밤중에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똑똑.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대문 앞에 그 삼색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그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지갑을 입에 물더니 현관 앞까지 가져왔어요. 제 발 앞에 톡 놓고는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지갑을 집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고양이가 매일 이 지갑을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밤사이 어떻게든 집 안에 들어와서 지갑을 물고 나가고 다시 대문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고양이는 대답 대신 지갑을 한번 툭 건드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였어요.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양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지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된 할머니의 지갑. 그걸 매일 물어오는 늙은 고양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고양이는 왜 이 지갑을 계속 가져오는 걸까요?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지갑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할아버지가 30년간 간직하신 이 지갑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고양이가 대문을 긁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는 항상 그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지갑을 할아버지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그 위에 옷가지들을 가득 쌓아뒀어요. 서랍도 꽉 닫고 방문도 닫고 현관문까지 잠갔어요. 이번에는 절대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갑은 또 대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셋째 날에는 더 확실하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갑을 비닐봉지에 넣고 그걸 다시 상자 안에 넣었어요. 상자는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옷장 맨 위쪽에 올려뒀어요. 사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6시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고양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지갑이 있었어요. 비닐봉지도 상자도 없이 지갑만 깨끗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급히 옷장을 확인했어요. 상자는 그대로 있었는데 테이프가 찢어져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넷째 날 저는 집안 곳곳을 살펴봤어요. 고양이가 들어올 만한 틈을 찾아봤어요. 창문은 다 잠겨 있었고 베란다 문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환기구는 너무 작아서 고양이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엌 창문 위쪽 환기용으로 뚫린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가로 15cm, 세로 10cm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이었어요. 설마 여기로 들어온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고양이가 들어오기엔 너무 좁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깨어서 기다렸어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집안을 지켜봤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교통사고였다고 했죠. 사고 시각이 몇 시였을까요? 새벽 2시쯤 슬슬 졸음이 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꺾였어요. 그때였어요. 스르륵.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부엌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숨을 죽이고 부엌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어요. 고양이였어요. 정말로 그 좁은 환기구 틈으로 몸을 비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뼈를 접듯이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비집고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바닥에 내려와 곧장 할아버지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봤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고양이는 문 아래 틈으로 앞발을 집어넣더니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간 고양이는 서랍을 열었어요. 앞발로 서랍 손잡이를 당기더니 안에 있는 지갑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환기구로 빠져나갔어요. 모든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고양이가 저렇게 영리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사람처럼 문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지갑을 찾아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갑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실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겉은 낡은 갈색 가죽이었고 여자용 중지갑이었어요. 안에는 할머니 신분증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뒤집어 보니 안감이 조금 해져 있었어요. 오래되어서 실밥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 틈으로 뭔가 하얀 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안감을 벌려보니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나비에게 잘 부탁해요. 선이. 나비. 이게 고양이 이름인가요?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였을까요? 하지만 30년 전 고양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 없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선희 1954년생. 발급일자는 1993년 2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발급받은 신분증이었어요. 주소를 보니 지금 이 집 주소와 달랐어요. 옆 동네 주소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0년 전에 이사를 오셨구나. 그럼 이 지갑은 이사 오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럼 사고 현장에서 이 지갑을 찾으신 걸까요? 아니면 집에 두고 가셔서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동네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은 할아버지를 30년 가까이 아신 분이었어요. 이장님은 30년 전 일을 기억하셨어요. 할머니가 밤늦게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시간은 밤 11시 반쯤이었다고 했어요. 큰 도로에서 트럭에 치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장례식 내내 눈물도 안 흘리시고 멍하니 계시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사흘 밤낮을 우셨대요. 그 후로는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을 그렇게 사셨구나. 홀로 남겨져서 할머니 지갑만 붙들고 그렇게 외롭게 사셨구나. 그날 저녁 6시 고양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대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고양이가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요. 고양이가 제 앞까지 와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야옹하고 울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고양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너 이름이 나비니? 고양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널 부탁한 거야? 이 지갑을 지키라고? 고양이는 제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고양이는 그냥 지갑을 가져오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느껴졌어요. 갈비뼈가 만져졌고 털도 거칠었어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밥 주셨지? 30년 동안?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울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고양이는 30년 전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그 고양이의 새끼, 아니 새끼의 새끼였을 거예요. 3대, 어쩌면 4대째 이어진 고양이였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 나비에게 부탁했어요. 지갑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나비는 새끼에게 물려줬어요. 그 새끼는 또 자기 새끼에게 물려줬고요. 그렇게 30년이 흐른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고양이들에게 계속 밥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부탁한 고양이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고양이들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해야 했어요. 신분증 발급일자와 할머니 사망일자가 다른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왜 지갑만 남았는지도 이상했어요.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품은 가족에게 다 돌려주잖아요. 혹시 이 지갑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은 이틀 후에 오겠다고 했어요. 30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아보고 당시 사고 처리한 경찰관을 수소문해 보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고양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지갑을 앞발로 톡톡 치고 있었어요. 너도 뭔가 알고 있니? 할머니가 너희한테 이 지갑을 꼭 지키라고 했던 이유를. 고양이는 대답 대신 지갑 위에 엎드렸어요. 꼭 안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고양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고양이는 지갑을 앞발로 감싸 안은 채 잠들었어요. 작은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달도 이렇게 밝았을까요? 그리고 이 지갑 안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틀 후 경찰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님 2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김 형사님, 다른 한 분은 이 형사님이라고 하셨어요. 김 형사님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어요. 2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타자기로 친 글씨가 빼곡했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흐릿했어요. 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994년 3월 17일 밤 11시 30분경 할머니는 동네 큰 도로를 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당시 트럭 기사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과속도 했대요. 할머니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트럭 기사는 3년형을 선고받았대요. 당시에는 교통사고 처벌이 약했다고 했어요. 음주운전에 사람을 죽여도 3년이면 끝이었대요. 저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피해자 소지품 목록에 지갑이 없었어요. 핸드백, 우산, 장바구니는 있는데 지갑만 없었어요. 그런데 신원 확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분증이 없었는데요. 형사님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수소문해서 만나봤는데 그분도 기억을 못 하시더래요. 30년 전 일이고 그분도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라서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말씀하셨대요. 당시 신원 확인이 늦어졌다고요. 보통은 지갑이나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찾아 바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은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했대요. 하루가 지나서요. 왜 지갑이 없었을까요? 김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지갑을 볼 수 있냐고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지갑을 가져왔어요. 고양이가 어젯밤에도 가져왔던 그 지갑이었어요. 형사님들은 지갑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안에 든 신분증을 확인하고 발급 날짜를 체크했어요. 1993년 2월 15일. 사고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사님이 지갑 뒷면을 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지갑 가죽에 아주 희미한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되어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니 숫자 같았어요. 110. 이 형사님이 돋보기를 꺼내 더 자세히 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건 혈흔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갑에 피가 묻었던 흔적이라고요. 그리고 110이라는 숫자는 누군가 할머니 피로 쓴 게 아니냐고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할머니가 쓰신 걸까요? 사고 당하기 직전에? 아니면 사고 직후에? 형사님은 지갑을 증거물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고양이였어요. 형사님들이 지갑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현관 밖에서 고양이가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 문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문을 열자 고양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형사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이 형사님이 놀라서 가방을 들어 올렸지만 고양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어요. 고양이가 제 팔 안에서 몸부림쳤어요. 야옹야옹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팠어요. 형사님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양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금방 돌려받을 거라고.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 울었어요. 제 품에 안긴 채로 형사님들이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형사님들이 차에 탄 후에도 한참을 대문 앞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고양이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사료를 줘도 참치캔을 줘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저 현관 앞에 앉아서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감식 결과가 나왔대요. 지갑에서 혈흔이 검출됐고 DNA 검사 결과 할머니 혈액이 맞았대요. 그리고 110이라는 숫자도 할머니가 쓴 게 확실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왜 피로 110을 쓰신 걸까요?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할머니는 즉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대요. 사고 직후 몇 분간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할머니는 그 몇 분 동안 지갑에 110을 쓰신 걸까요? 왜요? 무슨 의미일까요? 형사님은 여러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110은 예전 경찰 신고 번호였다고요. 하지만
1994년에는 이미 112로 바뀐 상태였대요. 그럼 할머니가 옛날 번호를 쓰신 걸까요? 아니면 110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주소일 수도, 전화번호 끝자리일 수도, 아니면 어떤 암호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집을 다시 뒤졌어요. 110과 관련된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우편물을 뒤지고 오래된 수첩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고양이가 제 발을 긁었어요. 가볍게 톡톡 치는 느낌이었어요. 고양이가 저를 보며 야옹 울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방으로 걸어갔어요. 따라가 보니 고양이는 옷장 앞에 앉아 맨 아래 서랍을 앞발로 긁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서랍을 열어봤어요. 할아버지 오래된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옷을 하나씩 꺼내니 서랍 바닥에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가계부였어요. 할머니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가계부였어요. 매일매일 쓴 돈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1994년 3월 17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날짜에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110 확인할 것.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슈퍼 뒷골목 창고 110호.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까요? 창고 110호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 슈퍼에 장 보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슈퍼 근처 창고를 말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사고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걸 남기신 걸까요? 저는 바로 김 형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형사님은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형사님들과 함께 옛날 할머니가 사셨던 동네로 향했어요. 30년 전 그 슈퍼는 이미 없어졌지만 건물은 남아 있었어요. 이제는 편의점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뒷골목에 오래된 창고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30년도 넘은 건물이라 곧 철거될 거라고 했어요. 뒷골목으로 가니 정말로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도 깨져 있었어요. 1층에는 여러 개의 창고 문이 있었어요. 105호, 107호, 109호, 그리고 110호. 110호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이 형사님이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자물쇠를 끊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대부분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안쪽 구석에 있던 상자 하나, 다른 상자들과 달리 비닐로 꽁꽁 쌓여 있었어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고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장부였어요. 두꺼운 장부 여러 권이었어요. 그리고 사진들,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형사님이 장부를 펼쳐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형사님도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범죄 증거라고요. 30년 전 할머니는 무언가 큰 비밀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이 창고에 숨기신 거예요. 사고 당하기 직전에 확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지갑에 110을 남기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언젠가 이 비밀을 찾아달라고. 그 비밀을 30년간 지켜온 건 고양이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나비와 그 후손들이었어요. 창고에서 발견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부에는 30년 전 이 동네에서 운영되던 불법 사채업의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수십 명의 이름과 주소,
빌린 돈과 이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자율은 월 30%가 넘었어요. 사진들은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장면들이었어요. 형사님들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런 증거를 갖고 계셨을까요? 할머니가 사채업과 무슨 관계가 있으셨을까요? 고양이가 제 발치로 와서 몸을 비볐어요.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리고 부드러운 참치를 입에 넣어줬어요. 고양이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옆집 박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박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집에서 40년을 사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부터 지켜봐 오셨죠. 박 할머니는 경찰차가 오가는 걸 보셨대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저는 그간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고양이가 지갑을 물어온 것, 창고에서 장부를 발견한 것까지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 할머니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당시 이 동네에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가 있었대요. 강 사장이라고 불렸는데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한테 빚이 있었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빚이 있으셨대요.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강 사장한테 돈을 빌리셨대요. 원금은 5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년 만에 3천만 원이 됐대요. 할머니는 그 빚을 갚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셨대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새벽 시장 일도 하셨대요. 하지만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강 사장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셨대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뭔가를 보신 거예요. 박 할머니는 자세히는 모르신대요. 하지만 그 후로 할머니 얼굴이 달라지셨대요. 밤마다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았고 할아버지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보셨대요. 그리고 사고 나기 며칠 전 할머니가 박 할머니를 찾아오셨대요. 박 할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1994년 3월 14일 저녁이었대요.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오셔서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대요. 봉투 안에는 창고 열쇠가 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열쇠를 경찰에게 전해주세요. 창고 110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박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저 혹시 모르니까 맡아달라고만 하셨대요. 그리고 3일 후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박 할머니는 그 열쇠를 경찰에게 전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서웠대요. 강 사장은 이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고 경찰도 그를 어떻게 못했거든요. 박 할머니도 강 사장한테 빚이 있었고요. 그래서 박 할머니는 열쇠를 숨겨뒀대요. 언젠가 용기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지셨대요. 강 사장은 여전히 이 동네를 휘어잡고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강 사장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사채업도 정리했대요. 박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비겁해서 할머니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를 묵혀뒀다고요. 3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저는 박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해한다고,
누구나 무서웠을 거라고 했어요. 박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30년 전 할머니가 주셨던 그 봉투였어요. 안에는 녹슨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창고 110호 열쇠였어요. 그리고 박할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양이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나비라는 고양이를 키우셨대요. 삼색 고양이였는데 정말 영리했대요.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할머니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대요. 사고 나기 전날 밤 박할머니는 이상한 광경을 보셨대요. 할머니가 마당에서 나비를 앉혀놓고 뭔가 가르치는 것 같았대요. 지갑을 나비 앞에 놓고 계속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비는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나비에게 지갑을 지키라고 부탁하신 거였어요. 박할머니는 사고 후 나비를 자주 보셨대요. 나비는 할머니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줘도 거의 안 먹었어요. 마당 한구석에서 지갑을 지키듯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 몇 달 후 나비가 새끼를 낳았어요. 3마리였는데 그중 1마리가 엄마와 똑같은 삼색 고양이였대요. 나비는 그 새끼에게만 유독 신경을 썼어요. 다른 새끼들은 적당히 크면 어디론가 떠났는데 그 삼색 고양이만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비가 늙어 죽기 전 박할머니는 또 이상한 광경을 보셨대요. 나비가 새끼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갑을 물고 대문 앞에 놓는 걸 보여주고 새끼더러 따라하게 했어요. 마치 대를 이어 지갑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았대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나비의 새끼, 그 새끼의 새끼, 또 그 새끼의 새끼. 4대에 걸쳐 지갑을 지켜온 거예요. 박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걸 준비하셨던 거예요. 열쇠는 박할머니에게, 지갑은 나비에게, 그리고 110이라는 숫자는 지갑에. 언젠가 누군가 이 단서들을 모아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3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박할머니는 떠나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희 언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증거를 모으셨다고요.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요.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 풍비박산 난 집도 많았대요. 할머니는 그걸 보다 못해 증거를 모으신 거였어요. 문을 닫고 나니 고양이가 제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실 거야. 너희 가족이 30년간 지켜줘서.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울었어요. 그 소리가 할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박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할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의 절반은 알았어요. 할머니가 왜 증거를 숨기셨는지, 왜 고양이에게 지갑을 부탁하셨는지.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아셨을까요? 할아버지는 30년간 혼자 사셨어요. 고양이들에게 매일 밥을 주시면서 할머니 지갑을 간직하시면서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내려 열어보니 안에 일기장들이 가득했어요. 크고 작은 일기장이 10권도 넘었어요. 모두 할아버지 필체였어요.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1994년 3월 18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이었어요. 오늘 선희를 보냈다. 관 안에 누운 선희는 잠든 것 같았다. 어젯밤 장 보러 간다고 나가더니 이렇게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다. 선희야, 미안하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아셨어요. 자신의 빚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셨다는 걸. 며칠 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비가 이상하다. 자꾸 선이 지갑을 물고 다닌다. 내가 서랍에 넣어도 어떻게든 꺼내서 대문 앞에 놓는다. 왜 그러는 걸까? 선이가 나비에게 무슨 부탁이라도 한 걸까? 할아버지는 나비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한 달 후 일기. 나비가 지갑을 지키고 있다. 낮에는 마당에서, 밤에는 현관 앞에서, 지갑 옆에서 잠들 때도 있다. 오늘 박씨집 할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나비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무슨 일일까? 박 할머니는 진실을 알고 계셨지만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지 못하셨나 봐요. 무서워서요. 일기를 계속 넘겼어요. 1995년, 1996년, 1997년. 해마다 3월 17일에는 특별한 글이 있었어요. 선이야, 1년이 지났다. 나비가 새끼를 낳았다. 삼색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꼭 나비를 닮았다. 선이야, 3년이 지났다. 나비가 늙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절뚝거린다. 하지만 여전히 지갑을 지킨다. 당신 지갑이 그렇게 중요한가? 선이야, 5년이 지났다. 나비가 죽었다. 조용히 지갑 옆에서 눈을 감았다. 장해줬다. 당신 무덤 옆에. 나비야, 고맙다. 선이 잘 지켜줘서. 할아버지는 나비가 죽은 후에도 계속 고양이들을 돌보셨어요. 나비의 새끼, 그 새끼의 새끼들을요. 2000년대 일기. 오늘 고양이가 또 지갑을 가져왔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 고양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 선이가 부탁한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2010년 일기. 지혜가 찾아왔다. 벌써 중학생이 됐다.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다. 선이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지혜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다. 나비 후손인 나비 사모는 지혜를 피했다. 고양이들도 사람을 가린다. 할아버지는 저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점점 꺼렸어요. 미안했어요. 더 자주 올 걸. 2020년 일기.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다. 지혜도 요즘 못 온다. 괜찮다. 지혜도 바쁠 텐데. 나는 고양이들과 잘 지낸다. 나비사오가 늙었다. 곧 죽을 것 같다. 선이야, 나도 곧 갈 것 같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장. 2024년 1월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이상한 꿈을 꿨다. 선이가 나타나서 말했다. 여보, 고마웠어요. 오래 기다려줘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혜가 알아낼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쓰셨어요. 제가 진실을 알아낼 거라고요. 박씨집 할머니가 오늘 울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셨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무슨 일일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2월 15일 일기. 나비오호가 다쳤다. 다리를 절뚝거린다. 동물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도망갔다. 걱정이다. 선이야, 당신이 부탁한 고양이들인데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마지막 일기는 2월 28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오늘 지혜한테 전화가 왔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온다고 했다. 기쁘다.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지혜한테 줄 사탕을 샀다. 선이가 좋아하던 딸기 사탕. 지혜도 좋아한다. 선이야, 나는 30년간 당신을 기다렸소. 왜 지갑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지, 왜 나비에게 부탁했는지,
나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을 믿었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나도 지쳤소.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소. 그때 물어볼게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할게요.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고생시켜서. 나비들아, 고맙다. 30년간 선이 지갑을 지켜줘서. 이제 지혜가 알아낼 거다. 내가 못한 일을 지혜가 해줄 거다. 일기장을 덮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진실을 끝까지 모르셨어요. 할머니가 왜 증거를 모았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왜 고양이에게 지갑을 부탁했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믿으셨어요. 30년간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고 지갑을 지키게 하시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으셨어요. 제가 진실을 밝힐 거라고요.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할아버지가 왜 30년간 기다리셨는지. 제가 꼭 끝까지 밝힐게요. 약속해요. 고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제 무릎에 앉았어요. 고양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됐어요. 강 사장을 찾는 것, 그리고 30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 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됐다고, 이제 끝까지 가보자고 했어요. 김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장부를 분석한 결과 30년 전 이 동네에서 수십 명이 강 사장이라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렸다는 게 확인됐대요.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했고요. 그중 몇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도 많았대요. 형사님은 강 사장의 현재 소재를 찾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고양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양이는 제 무릎에 앉아 조용히 가르랑거렸어요. 지갑은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없었지만 고양이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어요. 30년간의 임무를 거의 완수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양이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할머니의 한이 풀리겠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일어나자마자 야옹 울며 다가왔을 텐데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 안 곳곳을 찾아봤어요. 할아버지 방, 부엌, 화장실, 베란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골목도 둘러봤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고양이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30년간, 아니 할머니 때부터 4대에 걸쳐 이 집을 지켜온 고양이들이었는데요. 오후가 되어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평소 같으면 고양이가 똑똑 소리를 내며 대문을 긁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걱정이 커졌어요. 고양이는 이미 많이 늙었어요. 다리도 절뚝거렸고 몸도 야위었어요. 밤에 혼자 밖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동네를 나섰어요. 골목골목을 비추며 고양이를 찾았어요. 공원도 가봤고 할머니가 사고당했던 큰 도로도 가봤어요. 옛날 할머니가 살던 집터 근처도 가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고양이는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나 해서 대문을 열어보니 고양이는 없었어요. 현관 앞에는 낙엽만 쌓여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삼색 고양이를 못 봤냐고요. 나이 많고 다리 절뚝거리는 고양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못 봤대요. 박 할머니도 걱정하셨어요. 나비 후손이 사라졌다니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고양이들은 절대 집을 떠나지 않았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동물병원들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다친 고양이가 왔냐고, 삼색 고양이를 못 봤냐고 물어봤어요. 한 동물병원에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이틀 전 삼색 고양이가 응급실에 왔었대요. 차에 치인 건 아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도망쳤대요. 밤늦게 창문을 부수고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물어봤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북쪽을 가리켰어요. 할머니 산소가 있는 쪽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할머니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고양이가 걸어간다면 며칠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다친 몸으로요. 산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달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 구석구석 공원 벤치 밑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공원에서 발견했어요. 나무 아래 움츠러져 있는 고양이였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밑이었어요. 고양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달려갔어요. 고양이는 제 발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그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다친 다리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양이가 야옹하고 작게 울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미 도망갈 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고 체온도 낮았어요. 급히 24시간 동물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수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꼭 쥐고 제발 괜찮기를 빌었어요. 30분 후 수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고양이는 매우 늙었다고 했어요. 추정 나이 18살. 고양이 나이로는 사람의 90살쯤 된다고요. 게다가 영양실조 상태였고 여러 내장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대요. 치료를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길어야 며칠이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고양이를 보러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났어요. 고양이가 저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손을 뻗자 고양이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따뜻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입원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가 편안한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고양이가 태어난 곳, 4대에 걸쳐 살아온 곳. 고양이의 마지막은 그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고양이를 할아버지 방에 눕혔어요.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따뜻한 물주머니도 놓아줬어요. 고양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양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내가 아픈 줄 몰랐어. 고양이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할머니를 30년간 지켜줘서 고마워. 너희 가족 모두 고마워.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고양이 곁을 지켰어요. 고양이는 가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지갑을 찾는 걸까요? 저는 형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갑을 잠시 가져올 수 있냐고요.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요. 형사님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1시간 후 형사님이 직접 지갑을 가져왔어요. 지갑을 고양이 옆에 놓자 고양이가 반응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지갑을 봤어요. 그리고는 앞발을 뻗어 지갑을 끌어당겼어요. 지갑을 꼭 안듯이 앞발로 감쌌어요. 고양이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30년간 지켜온 그것을 마지막으로 꼭 안고 있는 거였어요. 형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물은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고양이는 지갑을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저는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쉬어도 돼. 할머니가 너희한테 부탁한 일 다 끝났어. 정말 잘했어.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가르랑거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지갑을 안은 채로 숨을 거뒀어요. 새벽 3시였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처럼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고양이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할머니 산소 옆에 작은 자리를 만들었어요. 박할머니와 동네 이웃 몇 분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고양이는 지갑을 안은 채로 묻혔어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지갑은 증거물이라 본래 가져가야 하지만 이 경우는 특별히 허락하겠다고요. 고양이가 30년간 지킨 것이니 함께 묻히는 게 맞다고요. 무덤 위에 작은 꽃을 놓으며 저는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잘 전해줘.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날 저녁 김 형사님한테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강 사장을 찾았대요. 현재 70대 후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지만 대화는 가능한 상태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발견됐대요. 형사님은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했어요. 당시 트럭 기사의 진술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트럭 기사는 사고 직후 누군가 미리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할머니가 길을 건너다가 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미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 CCTV 기록을 찾았대요. 30년 전 기록이라 화질이 형편없었지만 사고 10분 전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대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귀했어요. 할머니는 공중전화를 쓰셨을 텐데 누구와 통화한 걸까요? 형사님은 그날의 통화 기록을 찾아냈어요. 할머니가 전화한 곳은 강 사장 사무실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형사님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강 사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야윈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이 동네를 휘어잡던 사채업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형사님이 1994년 3월 17일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대요. 만나자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강 사장은 수상했지만 나갔대요. 할머니는 큰 도로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지갑을 손에 들고요. 할머니가 말했대요. 청소하다가 장부를 봤다고요. 그리고 사진들도 봤다고요.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강 사장은 감옥에 갈 거라고요. 강 사장은 화를 냈대요.
위협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대요. 할머니는 거래를 제안했대요. 자신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면 증거를 돌려주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요. 강 사장은 거절했대요. 빚을 탕감해주면 할머니가 나중에 더 요구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대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를 치세요. 교통사고로 저를 죽이세요. 그럼 제 빚은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대신 증거는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제가 죽으면 30년 후에 자동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해뒀어요. 강 사장은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누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제 남편은 빚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해요. 저도 매일 죽고 싶어요. 어차피 이 빚은 못 갚아요. 그럼 제 목숨으로 끝내는 게 낫죠. 대신 증거는 절대 못 찾으실 거예요. 제가 죽어도 30년 후엔 세상에 드러날 거고요. 강 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대요.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 계셨어요. 오는 차를 피하지도 않고요. 강 사장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대요. 할머니를 끌어내려고요. 그때 트럭이 왔어요. 강 사장은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숨겨둔 증거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뒤졌대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며칠 후 강 사장은 사채업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떠났대요. 30년간 할머니 말이 맞는지 언젠가 증거가 나타날지 두려워하며 살았대요. 강 사장의 고백을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는 계획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였어요. 남편의 빚을 없애고 동네 사람들을 구하고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30년 후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지갑에 110을 남기고 나비에게 지갑을 부탁하고 박 할머니한테 열쇠를 맡기고요. 30년이 걸렸지만 할머니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형사님이 강 사장을 체포했어요. 비록 직접 차를 몰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고 사고 후 도주했으며 30년간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혐의였어요. 저는 요양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폈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모르셨어요.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희생하셨다는 걸요. 그저 사고였다고만 생각하셨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진실을 아셨다면 더 괴로우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믿으셨어요. 30년간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고 지갑을 지키게 하시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 믿음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산소에 가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끝났어요. 강 사장은 잡혔어요. 할머니가 숨긴 증거로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나비야, 너희 가족들아, 고마워. 정말 잘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사님이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창고에서 발견된 장부 덕분에 30년 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대요. 강 사장의 재산을 동결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대요. 비록 원금의 일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거라고 했어요. 30년간 정의를 위해 희생한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원하실 것 같다고요.
일주일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 합장식을 했습니다. 30년간 떨어져 계셨던 두 분을 다시 모시는 날이었어요. 가족들과 동네 이웃분들, 그리고 30년 전 강 사장에게 시달렸던 피해자 유족들이 오셨어요. 박 할머니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를 가득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육고를 모시러 화장터에 갔을 때 직원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0년 전 할머니를 화장할 때 유골 중 일부가 유난히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았대요. 심장 부근 뼈였는데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다고요. 평생 무언가를 꼭 품고 사신 분 같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품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의를 품고 가셨고요. 합장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됐어요. 할아버지 무덤 옆에 할머니를 모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누우신 자리였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어요. 사랑하는 아내 이선희, 그리고 남편 박종수, 이곳에 영원히 함께 잠들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30년간 당신들을 지킨 나비 가족들도 함께. 합장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피해자 유족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인사하셨어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30년 전 강 사장 때문에 남편을 잃으셨대요. 남편이 빚을 못 갚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그 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사셨대요. 선희 씨가 이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모두가 떠나고 저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무덤 앞에 앉아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키려던 것들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무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삼색 고양이였어요. 아직 어린 고양이 같았어요. 6개월에서 1년쯤 된 것 같았어요. 털이 깨끗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눈은 맑았고 다리도 튼튼해 보였어요. 고양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발 앞에 앉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5대째 나비였어요. 죽은 나비가 어딘가에 새끼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어요.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제 얼굴을 핥았어요. 너도 온 거구나. 엄마 찾아왔니? 고양이가 제 품에서 무덤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평화롭게요. 저는 고양이를 안고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30년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양이는 제 무릎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마치 이 모든 풍경을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고양이한테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나비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있어?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나비라고 부를게.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나비를 데려가 키우기로요. 할아버지 집은 정리해서 박 할머니께 드리기로 했어요. 박 할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이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나비는 저희 집에서 잘 적응했어요. 아이들도 나비를 좋아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나비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 나비 털을 빗겨주고 함께 놀아줬어요. 남편도 나비를 반겼어요. 나비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감동했다고 했어요. 한 달 후 형사님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강 사장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대요. 나이가 많아서 집행유예가 될 뻔했지만 할머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나빠져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기 시작했대요. 강 사장의 재산과 정부 지원금으로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30년간 정의를 지킨 평범한 주부와 사대에 걸친 고양이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이 감동했대요. 할머니 무덤에 조문 오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자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요. 저는 동의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해 가을 할머니 산소에 갔어요. 나비를 데리고 갔어요. 나비는 무덤 앞에 앉아 오래 무덤을 바라봤어요. 마치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나비도 잘 크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무덤 위에 떨어진 낙엽들이 날아갔어요. 그 낙엽들이 하늘로 올라가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이었어요. 나비가 야옹하고 울었어요. 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나비도 이제 모두 행복했어요. 봄이 왔어요. 할머니 무덤 주변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 진달래, 하얀 목련, 노란 개나리. 그리고 무덤 바로 옆 고양이들이 묻힌 자리에는 들꽃이 가득 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할머니와 고양이들이 함께 피워낸 꽃이라는 걸요. 30년간 지켜온 사랑과 충성이 꽃이 되어 피어난 거예요. 나비는 제품에서 그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가르랑거렸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고양이들의 충성, 그리고 이제는 저와 나비의 인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로 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나요?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